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타사 두 번째 이제 인도사를 들어갈 건데요. 앞에 강의에서는 이제 일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 꼭 출제가 됩니다. 앞에요, 여러분들 그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 4대 문명의 교재로 간다라면은 몇 쪽이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10조. 요 10조하고 여러분들 좀 연결 지어서 함께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4대 문명 중에 자, 공통점에 청동기 기반이었었다. 문자를 사용했었다. 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큰 강유역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럼 이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 기반이었다. 그 다음에 유적지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지 이런 게 있었고 또 문자를 썼음을 알려준 증거물에 인장이라는 게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뭘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바로 철기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 즉 도리스인들이 아니죠. 아리아인들이죠. 이 아리아인의 자, 침략이 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존의 인더스 문명의 자, 주체가 누구였었냐면 드라비다족들이었었는데 그 드라비다족들이 이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아리아인들은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들 하천을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면 왼쪽 편에 있는 요게 인더스 강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전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가게 되면은 이제 겐지스 강이라는 이런 강도 있는데 아무튼 하천 이름은 두 개를 기억하시고요. 요 인더스 문명의 요 자리에 자, 누구들이 들어온 거냐면 여기 있는 아리아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인더스 문명의 이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드라비다족이라고 했는데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아리아인들이 결국 인더스 문명 자리를 침략한 시점은 기원전 한 1500년경 무렵이고 나중에는 세력을 계속 넓혀서 자, 어디 이쪽에 있는 겐지스강 이쪽으로까지 와서 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인더스 문명을 이제 파괴 흡수하고 자신들도 겐지스강 유역에 자, 정착을 해서 자, 함께 여기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겐지스 문명이다라고 제가 편의상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겐지스 문명의 주체는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의 토착 세력들을 자, 뭐 할 거예요? 토착 세력들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자,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신분제도,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를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아리아인들도 자,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정착을 할 건데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연물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자연물들을 찬미하는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다입니다. 이 베다라는 경전은 자연물들을 찬미하는 자, 그런 내용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베다라는 경전을 기반으로 했었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라만교였었던 거죠. 브라만교. 그래서 결론,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브라만교, 다신교입니다. 자, 그다음 베다라는 경전. 자,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고요. 카스테도 요 세 가지는 인도와 관련된 특징은 맞죠. 자, 인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문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인더스 문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인더스 문명은 주체가 드라비다족이고 여기 있는 겐지스 문명은 자, 주체가 아리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여겨봐두시고요. 이때 이 카스트 제도에서 신분 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4개의 신분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그 4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는 신분제의 구조를 자, 도식으로 그림으로 그대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브라만, 자, 그리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교재 확인하세요. 자, 브라만, 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면 이 브라만 같은 경우는 자, 누구를 말하냐면 사제층, 즉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종교적 지배자들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 및 자, 귀족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평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드라 같은 경우는 자, 노예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요, 이 노예 계층 안에서도 또 뭐 이렇게 신분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묻지 않을 거고요. 이 신분제도, 카스제도 이때 이들이 이제 뭘 가지고 왔습니까?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왕족 및 귀족, 자, 전쟁을 통해서요, 영토를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영토를 계속 이렇게 자, 확장을 했다.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이 평민들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상인들, 직업에 따라서 농민도 있겠고 수공업자도 있겠고 상인도 있을 것인데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은 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확대되는 거냐면 상권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상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분 구조에서 자, 누구요? 크샤트리아. 자, 그다음에 바이샤.
이런 계층들이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의 자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성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신분 구조에서 가장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첫 번째 계층이었었던 사제층들. 왜냐면 밑에 있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이 돼서 자꾸만 나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전교 1등이었었던 거야. 계속 전교 1등을 해왔는데 전교 2등과 전교 3등이 자 어떻게 돼요? 빠르게 나를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 브라만이라 불려지는 이 사제층들이 이 세력을 견제한답시고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을 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사의식을 강화시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할 수 없지? 나는 말이야 신들이 쓰는 언어를 알고 있어. 그 신들이 쓰는 언어. 이 신을 쓰는 언어가 바로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언어는 일반 평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제층들만이 그런 언어를 알고 있고 우리들만이 제사장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신들과. 그래서 그 신들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브라만교의 자체를 형식화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자신들만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자, 형식화시키고 있다더라. 그때 여기 있는 이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샤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제사장들이 우리한테 제사를 잘 지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 뭐야? 제사장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영토를 확장하거나 상권 확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야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자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만교의 형식화, 그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어떤 철학이 등장하냐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은 브라만교의 형식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럼 얘들이 강조했었던 건 뭐냐면 범아일여, 범아일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범아일여를 강조했었던 건데 내용은 이래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브라만들만이 쓴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주에 신이 있는데 그 우주에 자연의 신, 그걸 우리가 범이라고 합시다. 이게 신이야. 그 신들과 인간들, 인간들이야. 그들 사이에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신들이 쓰는 언어는 오로지 누구만 알고 있다는 거야? 브라만들만, 즉 제사장들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범어 혹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이 매개체 역할하는 브라만, 이게 무슨 교에서? 브라만교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범아일여가 될 수 있다. 즉 범아일체가 될 수 있다. 여기 있는 신과 인간들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브라만들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얘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들어가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카스트 제도에서 사제층들이 밑에 있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화, 즉 제사의식이나 이런 걸 강화시켰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그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야, 너 없어도 신들과 인간들은 다이렉트로 대화가 돼. 라는 주장, 범아일여하게 됐고 이런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의 종교가 만들어져요. 자, 하나는 자이나교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자이나교는 자 바르다마나가 창시했습니다. 자 바르다마나가 창시했는데 문제는 이 자이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든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살생금지.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민중들이 농민들이 외면을 해요. 그래서 이 힘든 수행과 엄격한 살생금지 때문에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자 뭐에 성공하지 못하냐면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종교, 자 불교가 있는데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쌤 불교에서도요 살생금지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자이나교보다 자 상대적으로 좀 덜 엄격한 그런 살생금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자비의 정신과 평등의 이념을 불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카스트 제도에서 신분 제도에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와 평등의 이념, 평등. 이것 때문에 결국 불교는 무슨 화에 성공을 하게 되냐면 대중화에 크게 자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아까요.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불교보다 더 엄격한 살생금지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뭘 못하게 했냐면 농민들이 여러분들 봄에 농사를 짓기 바로 직전에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그 잡초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살았던 그 잡초들을 다 불태우고
새롭게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잡초들을 불태우는데 그 잡초들의 잎사귀 뒷면에 전년도에 해충들이 거기다가 알을 까놓은 거예요. 그 알들이 이제 따뜻해지면은 농사가 막 지어질 때쯤 이제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 짓기 전에 논두렁 밭두렁을 불태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그 해충의 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자연학에서는 그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해충의 알까지도 태워서는 안 된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농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학 같은 경우는 힘든 수행, 고행과 엄격한 살생금지로 인해서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반면에 불교 같은 경우는 자비와 평등의 이념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에 성공을 했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하층민들, 이 민중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불교라는 거를 왕권 강화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고 있는 요 시점까지, 요 시점까지 여기까지. 이 장면에서 지금 왕국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왕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시국가, 즉 소왕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왕국들이 난립하고 있다. 자, 보시면 인더스 문명이 4대 문명의 하나인데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뭐였었냐면 청동기를 기반을 두고 뺏고 빼앗는 관계, 계급이 발생이 되어서 도시 크기의 형태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세력이 넓어진다.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인도에도 소왕국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소왕국들이 있었고 통일왕국이 들어섰는데 마우리아. 자, 인도 최초의 통일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우리아 왕국이 수립이 돼요. 그러면 이 마우리아 왕국은 최초의 통일왕국이다. 즉 인도 전역을 장악한, 그러니까 작은 소왕국이 아니라 이 전체 영역을 장악한 통일왕국 마우리아 왕국. 이 마우리아 왕국을 건국한 게 누구냐면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예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국인데 우리는 찬드라 굽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찬드라 굽타. 건국이 됐고요.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먹고 이집트를 먹고 인도 쪽 여기 인더스강이 있는 여기까지 이제 침략을 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인도에는 당시에 소왕국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렉산더의 공격을 대비해서 안 되겠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러면서 이제 통일왕국이 이렇게 들어섰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통일왕국인 마우리아 왕국은 알렉산더의 이 인도 원정, 그래서 인도를 먹지 못하거든요. 인더스강 유역까지는 왔지만 인도를 못 먹었어요. 어쨌든 그 무렵에 최초의 통일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더라. 전성기의 왕이 있었나요?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전성기를 누렸었던 그런 왕인데 이 아소카 왕은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장려 정책을 썼냐면 불교를 장려하는 불교 장려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 장려 정책을 썼는데 이때 불교가 무슨 불교냐면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나중에요. 대승불교라는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대승불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를 무슨 불교라고도 표현했냐면 소승불교라고 표현합니다. 상좌부 불교, 소승불교는 같은 말이고요. 이러한 불교를 장려한답니다. 그럼 이걸 장려할 때 뭘 세웠냐면 석주라는 걸 세웠어요. 이 석주라는 게 돌석자, 기둥 주자, 돌기둥을 세운 건데 돌기둥을 이렇게 세어 올려서 위에 이제 사자 모양의 동물을 장식을 했고요. 여기다가 불교 경전 같은 거 이렇게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석주를 계속 돌면서 경전을 한 번씩 읽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용도로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석주 즉 돌기둥을 세우게 되었다더라. 그 다음에 산치 대탑이라고 하는 탑을 만들었는데 이 산치 대탑 석주, 사진 자료로 시험 문제 출제가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아무튼요, 아소카 왕이 전성기였다. 당시에 그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하게 됐었던 하나의 배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칼렌가 지방. 이 칼렌가 지방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전쟁에 직접 참전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 내가 그 땅을 뺏고 세력이 커질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의 어떤 비참함을 직접 본 겁니다. 안 되겠다. 자 부처의 자비의 정신을 베풀자. 그러면서 불교를 적극 수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즉 장려한 거죠. 그러니 자비의 정신 그 뒤부터는요 전쟁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중들에게 고통이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자 부처의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다. 아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마우리아 왕국은 그 이후 아소카 왕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 쇠퇴가 돼 갑니다. 아무튼요. 자 여기 있는 소승불교. 이때 이 소승불교는 이때 소승불교 즉 다른 말로 상자부불교인데 얘는 어디로 전파되냐면 여기로 전파됩니다. 동남아시아. 자 동남아시아로 자 뭐 되었다? 불교가 전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승불교를 믿어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 소승불교가 아닌 나라가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바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승불교를 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날 기준. 그 다음에 예전에 사일랜드라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자, 랜드라 왕국이라는 나라가 8세기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일랜드라 왕국이 있었던 요 자리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8세기에 있었던 이 사일랜드라 왕국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보루 부두르 자 사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보루 부두르 사원 요게 대승불교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무리하면 여기 있는 이 마우리아 왕국 때 소승불교가 장려가 됐고 그 소승불교가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전해지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전부 다 소승불교를 믿습니다. 예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됐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없는 왕국이지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땅에 있었던 사일랜드라 왕국에서 만든 보로부두르 사원. 얘는 대승불교와 관련된 자 그런 사원이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요. 마우리아 왕국. 자, 이번에는 쿠시안 왕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쿠시안 왕국으로 가는데 이 쿠시안 왕국에 왔었을 때 누가 건국했냐면 카드 피세스. 자, 카드 피세스가 자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한 사람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성기 왕이 중요한데요. 카니슈카. 이 카니슈카 왕이 뭘 장려할 거냐면 불교를 장려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장려한 불교는 바로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대승불교. 자, 앞에는 소승불교였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 대승불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차이점은 이게 큰 수레. 이건 작은 수레. 수레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이 소승불교에서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고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돼. 승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되어서 자, 여기 있는 깨달음을 얻고 좋은 세상에 가겠다. 이게 이제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일반 민중 대중들을 다 출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대중들까지 수레에 태워서 좋은 곳으로 자, 인도하겠다. 막 이런 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대승불교를 자, 적극 자, 뭐 하게 되었다? 장려하게 되었다. 자, 세 번째. 이때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자, 유행하게 됩니다. 간다라 미술이 유행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불상을 제작한답니다. 자, 불상을 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요. 마우리아 왕조 때는 뭐가 없냐면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없고 그러면 어떤 거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냐면 여기 있는 탑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석주, 돌기둥 이런 거에다가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혹은 연꽃 막 이런 데다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이 간다라 미술이다라고 지금 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다라 미술 자 별표할까요? 자 지울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리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을 페르시아나 이집트 쪽으로 이주 장려시켜서 페르시아 문화와 결합이 됐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를 닮은 문화다.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헬레니즘. 그러면 여기 있는 헬레니즘이 요번에는 뭘 만났냐면 인도의 불교와 만났답니다. 어느 지방에서? 간다라 지방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간다라 미술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아니야. 헬레니즘 이거 뭐죠? 알렉산더 제국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조각상이 있었나요? 신을 조각으로 남겼죠. 라오콘상, 비너스상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 그래? 얘네들은 신을 조각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신을 자, 조각으로 만들어 볼까? 자, 이게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불상 제작 간다라 미술에 의해서 무슨 왕국 때? 쿠시안 왕국 때. 하나 더. 이번에는 간다라 미술이요. 간다라 미술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번에는 인도의 고유 문화, 자, 인도의 자, 고전 문화 이거하고 또 결합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왕조 때냐? 굽타 왕조 때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굽타 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요. 간다라 미술과 인도의 고전 문화가 결합되어서 굽타 미술이잖아요. 여기도 불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든 이 불상과 얘네들이 만든 이 불상은 모양이 다르답니다. 그럼 일단은 왕조를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이 왕조를 마무리하면 요거는 지금 보고 있는 쿠시안 왕조 때의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무슨 왕조 때의 모습이냐면 요 다음에 굽타 왕조가 나올 건데 그 굽타 왕조에서의 굽타 미술입니다. 그럼 각각의 왕조별로 자, 지금 불상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 불상을 동시에 두 개를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요걸 가라고 주고 자, 이걸 가라고 주고 이걸 나라고 주면 가와 나 불상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그러면 쿠시안과 굽타로 풀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불상을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주거나 이걸 주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얼굴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쿠시안 왕조 때의 불상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구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 불상 모양 자체가 서양 인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시아적 인물. 아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구분 못하죠. 따로따로 나오면. 그래서 시험에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옷에 주름을 생략했다. 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굽타 미술 때의 불상은요. 옷에 주름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윤곽이 있는 그대로 자 옷이 그러니까 몸에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인체의 윤곽이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옷에 주름을 생략했다. 이런 표현을 수식어로 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좀 이따가 사진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지울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있는 자 쿠시안 왕조 때 유행했었던 이 대승불교는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 다시 가면 자 대승불교는 어디로 전파가 되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자 중국 한나라 때 갑니다. 자 중국 한나라에 들어가는데 한나라에서는 전혀 유행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전혀 유행하지 않았고 무슨 남북조 시대부터 유행했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유행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 들어간 거는 한나라 때입니다. 되셨죠? 한나라 때.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주변 국가로 또 전파가 됩니다. 그럼 이 주변 국가라고 한다면 그렇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또 일본. 이런 식으로 그럼 동아시아의 자 주요 국가였었던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있지만 국경선을 중국과 접했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중일 여기를 동북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무슨 불교라?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자, 이게 쿠시안 왕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소카 왕의 업적과 자, 그다음에 카니슈카 왕의 업적을 비교하시는데 둘 다 불교를 장려했다.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들을 막 모읍니다. 불경을 결집시켰다. 이 표현은 아소카 왕에서 쓸 수 있고 자 카니슈카 왕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 결집은 큰 의미 없고요. 차이점 여기는 소승불교고 여기는 대승불교다라는 거 꼭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굽타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굽타 왕조는요 320년에 만들어져서 550년에 망할 건데 자 우리 세기를 확인했어요. 몇 세기라? 6세기에 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이 굽타 왕조의 특징은 인도의 고전 문화가 자 완성되었다. 인도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죠? 예, 제가 5가지를 지금부터 나열할 건데 첫 번째는요. 힌두교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힌두교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힌두교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특징, 창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됐죠? 창시자가 누군지 모르고 힌두교는 뭐와 뭐가 결합된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브라만교와 자, 그다음에 불교와 민간신앙 등이 결합됐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브라만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브라만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긍정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뭐죠? 자비와 평등.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럼 얘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죠. 그런데 자, 두 개가 결합된 게 힌두교인데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브라만 쪽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힌두교도 카스트 제도를 긍정합니다. 그럼 인도에서 신분 차별을 자, 긍정하는, 즉 카스트 제도를 긍정하는 종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브라만교와 여기에 있는 힌두교. 그래서 이 힌두교나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도의 민족 종교죠. 세계적 종교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에 평등의 이념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그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자, 뭘 숭배하냐면 소를 자, 숭배합니다. 아무튼요, 그 정도. 두 번째, 힌두교의 경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만우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우법전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인데 법전이면서 동시에 힌두교의 경전 역할을 해요. 얘는 경전이 따로 없거든요. 아무튼요, 만우법전.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죠. 아까요, 산스크리트어, 즉 브라만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범어라고 그랬죠. 범어. 다른 말로 산스크리트어. 이때 무게중심이 브라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가 다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 이를 우리는 산스크리트 자,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 문학의 작품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사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 라마야나, 사쿤탈라, 마하바라타, 얘들은 문학 작품이면서 동시에 힌두교의 경전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마무리하면 힌두교는 경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 경전의 역할을 했었던 게 만우법전과 바로 여기 있는 사쿤탈라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경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요, 자연과학이 무지하게 발달되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영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여기에 인도의 굽타 왕조입니다. 자연과학 무지하게 발달됐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생들이 9구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19단을 공부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자연과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자, 영의 개념이 확립된 게 굽타 왕조라는 거. 다섯 번째 간다라면 얘들이 굽타 미술이라는 게 자, 이제 발전이 되는데 굽타 미술이 자, 굽타 양식, 굽타 미술. 그래서 여기에요. 아잔타 자, 석굴사원이라든지 엘로나 석굴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석굴사원은 말 그대로 돌덩어리를 이제 구멍을 파서 석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바라보면 그냥 큰 바위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거거든요. 요걸 시험에 낼 수는 없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벽화가 있는데 그 아잔타 석굴사원의 벽화 사진 자료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굽타 미술에서도 아까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불상을 만든다고 했었죠? 앞에 있는 자, 쿠션 한국대의 자, 불상과 모양을 비교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예전에요. 인도라고 주었어요. 인도의 왕조 발전, 통일 왕조 발전 과정이다. 가 왕조, 나 왕조, 다 왕조 이렇게 해놓고 불상의 제작 건수, 자, 가 왕조 때는 제로. 자, 여기는 24개, 뭐 여기는 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불상의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라는 수치를 준 다음에 각각의 왕조를 찾아라. 인도의 통일 왕조. 지금 배운 통일 왕조는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제로잖아요? 불상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마우리아였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쿠시안, 이게 굽타.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마우리아 왕국은 불교를 분명히 장려했지만 마우리아 왕국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다.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진다? 쿠시안 때부터 만들어진대. 그걸 우리를 간다라 미술. 여기에 있는 무슨 미술과 비교해라? 굽타 미술과 비교해라. 그래서 이쪽에 인도에요. 굽타 왕조의 요 5가지 있잖아요. 이게요. 인도사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요 5가지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하셔라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굽타 왕조는 줄 건데요. 에프탈이 여러분들 그 훈족의 일파인데 그 에프탈의 침략으로 쇠퇴가 되다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은 550년 6세기에 망합니다. 그럼 6세기에 얘가 망했잖아요. 6세기에 망하고 인도의 자,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인도의 넓은 영역을 장악한 통일 왕국은 언제 다시 만들어지냐면 16세기에 만들어져요. 와우. 6세기에 망했어요.
자, 이제 왕조 순서대로 한 번만 나열할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가 있었다. 그리고 굽타 왕조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 더 체크해야 되겠네. 굽타 왕조를 건국한 사람. 굽타 왕조를 건국한 사람은 찬드라 굽타 1세입니다. 다시 보세요.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근데 마우리아라는 말을 빼고 그냥 찬드라 굽타라고 합니다. 실제 수특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찬드라 굽타, 요거는요. 찬드라 굽타 1세. 됐죠? 두 개 구분하시고요. 아무튼 이 굽타 왕조가 6세기에 망합니다. 6세기에 망하고 16세기에 가게 되면 1000년이죠. 1000년 뒤에 무굴 제국이라는 게 들었을 거예요. 그럼 무굴 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100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인도 전역을 장악한 통일 왕국은 없었느냐? 예, 전역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장악한 왕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7세기경에 이제 바르다나 왕조. 자, 그리고 8세기 때부터는 자, 까즈니 왕조, 고르 왕조, 촐라 왕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8세기경부터는 이슬람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 이슬람의 왕조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까즈니 왕조, 고르 왕조, 그 다음에 인도 남부 쪽에서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촐라 왕조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절대 답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 답으로 안 나오고 인도에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술탄, 이 술탄은 이슬람의 지배자를 말해요. 델리의 도시 이름이고요. 술탄은 이슬람의 지배자. 그랬을 때 델리 술탄 왕조라는 게 5개의 왕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5개의 델리 술탄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자, 언제부터냐면 13세기에서부터 16세기 때까지 5개의 왕조. 자, 노예 왕조.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투글루크 왕조,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힐지 왕조 이런 거 나오는데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고 그냥 5개 이슬람 왕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5개 이슬람 왕조 중에 델리 술탄 왕조 중에 첫 번째 왕조, 요게 바로 노예 왕조인데 노예 출신에 누가 만들었냐면 아이바크. 노예 출신의 자, 아이바크가 자, 건국을 했고 언제요? 13세기에 어디에? 델리의 중심지를 둔 이슬람의 지배자, 술탄들이 지배했던 5개 왕조 중에 첫 번째, 바로 노예 왕조. 이 노예 왕조의 아이바크가 뭘 만들었냐면 쿠투브 미나르를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탑입니다. 탑. 그래서 쿠투브 미나르 요 탑은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의 건축 양식이 절충된 자, 그러한 탑이고요. 사진자료 여러분들 명칭과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13세기에 세기 확인하시고요. 노예 왕조 이후에도 많은 왕조들이 쭉 이어져서 발전되어서 5개가 있었다. 그 5개의 왕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델리 수천 왕조, 노예 왕조. 다시 마무리하면 6세기에 굽타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세기에 무굴 제국, 즉 인도 전역을 장악한 통일 제국이 자 1000년 뒤에 들어섭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1000년 동안에 인도 전역을 장악한 통일 왕조는 없다. 그럼 작은 왕국들이 일부 있었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바르다나 왕국.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세기 때부터는 이슬람의 왕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까즈니 왕조, 고르 왕조, 촐라 왕조 이딴 것도 있었고 또 인도 델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된 자, 술탄 왕조가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중에 첫 번째 출발이었었던 노예 왕조, 아이바크, 크투 미나르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뒤에도 쭉쭉쭉 자, 술탄 왕조가 16세까지 갑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무굴 제국은 좀 더 오른쪽으로 빼볼게요. 자, 무굴 제국은 티무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자, 티무르 제국은 몽고의 부활을 꿈꾸면서 티무르가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 쪽이죠. 사마르칸트에다가 이제 수도를 두고 만들어진 자, 나라가 티무르 제국이었었는데 그 티무르 제국이 우즈벡 쪽의 침략으로 16세기 망합니다. 그 16세기 무렵에 망할 때 티무르 제국의 자, 마지막 후손임을 자처하고 있었던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후손을 자처하고 있었던 자, 바브르. 이 바브르가 어디로 왔냐면 델리로 옵니다. 델리로 와서 자, 델리 술탄 왕조의 마지막 왕조를 먹고 그 자리에다가 자, 어떻게 돼요? 자, 무굴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수도는 물론 그 옆에 있는 아그라에다가 이제 수도를 둡니다. 아무튼요, 바브르에 의해서 자, 뭐 되었다? 건국이 되었다. 무슨 제국이? 무굴 제국이 몇 세기에? 16세기에. 자, 16세기 세기 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굽타 왕조가 무너진 시점은 몇 세기라고 했어요? 550년, 6세기입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가 무너지고 16세기에 무굴 제국이 들어서는 요 사이 1000년 동안에 자, 많은 왕조들이 있었으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노예 왕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자, 무굴 제국 들어올게요. 자, 무굴 제국은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후손이었었던 자, 여기에 있는 바브르. 이 티무르 제국이 누구의 부활을 꿈꾼다고 그랬죠? 몽고의 부활을 꿈꿨잖아요. 그래서 몽고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티무르 제국. 물론 무너졌으니까 몽고 부활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후손이 들어와서 즉 바브르가 무굴 제국 만들었는데 이 무굴이란 뜻이 몽골이란 뜻이에요. 몽골. 아, 자, 그럼 몽골은 이제 후손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한 거죠. 아무튼 바브르. 여기는 이 무굴 제국은요. 특징이 뭐냐면 무굴 제국 특징은 이슬람교하고 자, 다시요. 자, 이슬람교하고 인도에는 이제 8세기 때부터 이슬람 왕조가 만들어져요. 이슬람교하고 그다음에 힌두교. 이것이 결합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결합됐었을 때 어떤 종교가 만들어지냐면 시크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시크교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나나크가 만들었고 이 시크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절충한 종교입니다. 절충한 종교.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있냐면 여기 써버릴까요? 자,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자 결합됐는데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여러분들 만인평등인가요? 네, 이슬람교는 만인평등입니다. 근데 힌두교는요. 카스트 제도를 긍정했나요? 그렇죠. 자, 인도에서요. 카스트 제도를 긍정한 종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브라만교하고 자 여기에 있는 힌두교. 근데 무게중심을 이슬람이 뒀으니까 결론. 시크교는 그렇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합니다. 됐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한다. 첫 번째 시크교. 두 번째는 이슬람의 자 언어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랍어로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란이 경전인데 이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 아랍어로만 쓰여져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이 확산되면 아랍어가 함께 따라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힌두어. 그럼 여기는 힌두어와 아랍어 이런 두 개의 언어가 절충이 돼요. 이 두 개의 종교가 결합된 게 특징이라면서요. 그래서 언어도 여기서의 언어, 여기서의 언어가 절충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우르두어.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의 건축 양식과 힌두교에서의 건축 양식.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타지마할 묘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타지마할 묘당은 샤자한이라는 왕이 죽은 왕비를 위해서 만든 자 묘당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타지마할 묘당에서 이슬람의 건축 양식과 힌두교의 건축 양식이 절충되어 있는데 힌두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힌두교는 뭐 플러스 뭐 했었죠? 브라만교 플러스 불교. 불교에서요. 연꽃이요.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힌두교와 이게 또 결합되었을 때 힌두교 안에 불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꽃 장식. 자, 연꽃 무늬 장식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타지말 묘당은 이슬람의 건축 양식, 힌두교의 건축 양식을 절충했다. 근데 그 힌두교 안에는 브라만교와 불교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숭배 대상이었었던 연꽃 무늬 장식이 이 묘당 안에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가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앞에서 봤었던 굽타 왕조의 5가지 기억나요? 그 굽타 왕조의 5가지와 비교해서 항상 함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가 제일 잘 나오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함정은 여기에서 나와요. 혹은 여기 문제가 나오면 함정은 굽타 왕조께 함정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무굴 제국에서요. 전성기의 왕이 있는데 아크바르. 이 아크바르 대제. 원래는 악바르 대제, 악바르였었는데 표기법이 이제 아크바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아크바르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최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폐지했답니다. 지즈야를 폐지했답니다. 지즈야가 뭔데요? 이 지즈야는 인두세예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다른 종교 세력들을 점령을 하고 거기를 지배할 때 그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가 믿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이슬람교로 바꿔라. 싫은데요? 저희는 저 종교를 계속 믿을 건데요? 그래? 그러면 세금 내. 이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종교를 그대로 믿어도 좋다. 대신 세금을 내라. 이게 지지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이 아닌 신자들의 입장,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뭐 자유일 수도 있고 종교의 억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지지야라는 인두세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아크바르 대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안 내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야를 아예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슬람이 아닌 종교. 자, 인도에는요. 불교도 있고요. 자, 브라만교도 있고요. 시크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지지야가 폐지되는 순간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 믿을 수 있잖아요. 와우, 짱인 듯. 여기는 아크바르 대제. 당신 멋있는데? 그래 이제 최대 전성기, 즉 종교 간의 갈등이나 민족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 결국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우랑제부. 이 아우랑제부는 인도의 남부 데칸고원을 자 점령을 해요. 다시 가면 자 데칸고원을 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데칸고원을 점령을 해서 인도 무굴 제국의 자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럼 무굴 제국을 최대 영토로 만들었다? 우리 로마 떠올려 보세요. 로마 같은 경우는 오현제 시대의 최대 영토였었죠. 그러면 최대 영토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전성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전성기를 여기다 써버렸죠, 제가. 여기다 써버렸잖아요. 그럼 뭐야? 최대 영토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성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문제는 실제 영토는 최대 넓어졌지만 이걸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 비용을 많이 썼죠. 국가 재정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자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돈 내야지. 지지야를 뭐 해버린 거냐면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지지야를 처음부터 냈었는데 뭐 계속 지지야를 걷어갔다라면 뭐 그러니 했을 것인데 지지야를 계속 내다가 어느 순간 없앴는데 그래서 당신 짱인 듯 이랬는데 다시 내랍니다. 그럼 기분 나쁘죠. 아니,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슬람이 아닌 자들, 자 이슬람이 아닌 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 여기에 마라타 동맹. 이 마라타 동맹은 나중에 마라타 왕국을 만들 건데 이 마라타 동맹은 힌두교들의 모임입니다. 힌두교. 그럼 힌두교를 중심으로 뭉친 마라타 동맹. 자, 그들이 반란 일으켜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왕국을 만듭니다. 무굴 제국을 등지면서 자, 왕국까지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봐야 될 게 시크 교도에는. 그러면 시크 교도인아니라든지 힌두교 중심의 마라타 동맹. 자, 이들의 반란이 자, 벌어지면서 무굴 제국은 내부적으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혼란스러울 때 서양 열강들이 자, 이쪽 인도에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 서양 열강들이 자, 접근을 해서 인도 땅을 놓고요. 저희들끼리 싸워요. 자, 그때 자, 무슨 전투가 벌어지냐면 플라시 전투라는 게 자, 벌어지게 됩니다. 자, 플라시 전투는 1757년도에 벌어지는데 플라시 전투 연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7년 전쟁 기억나시는지 떠올려보세요. 7년 전쟁. 7년 전쟁은 1756년에서 1763년 자 7년간 자 싸운 전쟁인데 이 7년 전쟁에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죠. 전부 다 누가 승리합니까? 영국이 승리하죠. 그 7년 전쟁에 유럽에서의 7년 전쟁도 있고 자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의 퀘벡 전투, 그다음에 인도에서의 플라시 전투.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인도에서 싸웠었던 자 플라시 전투 요겁니다.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와 자 누가 싸운 거라고요? 자 프랑스가 vs죠. 자 싸운 건데 이때 프랑스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벵골 지방의 자 태수는 지방 장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벵골 지방의 지방 관리하고 손을 잡아서 영국과 싸웠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 영국이 승리합니다. 자, 이때 패배한 프랑스는 아이씨, 인도는 더 이상 따먹을 게 없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을 또 개항을 시키는 거죠. 아무튼요, 영국이 자 승리했다. 그래서 영국이 벵골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이 인도 땅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자 간접 통치를 한답니다. 간접 통치. 무슨 회사를 통한? 동인도 회사. 기억나시나요? 1600년에 엘리자베스가 만든 그 동인도 회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동인도 회사가 벵골 지방에 대한 통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는 거죠. 통치한다. 통치가 뭐죠?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그럼 통치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통치 자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세금이죠. 아, 그래서요. 동인도 회사가 세금을 걷는 겁니다. 어느 지방에 대한? 벵골 지방에 대한 징세권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관저 통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근대화 운동. 자,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인도의 자, 근대화 운동이랍니다. 자, 근대화 운동인데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요. 로이가 주도했다. 로이라고 할게요. 로이. 이때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티라는 걸 폐지합니다. 사티가 뭐냐면 순사는 이제 남편이 죽었었을 때 어머나 여기 있는 와이프가 남편을 따라서 죽어주는 우리 순장의 풍습 있잖아요. 순장 같은 경우는 지배자가 죽었을 때 그 지배자의 주변 사람들 함께 생매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게 순장이잖아요. 순사는 뭐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와이프가 함께 따라 죽는 이러한 악습이죠. 자, 그럼 봉건적 악습을 자, 폐지하면서 나름대로 근대화 운동을 했으나 이 근대화 운동이 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자, 항상 보수파들의 반발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걸 가기 전에요.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여기 플라시 전투와 여기 있는 세포이 항쟁이라는 요 사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라타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마라타 전쟁은 1775년, 그러니까 1775년에서 1819년 요 무렵까지인데 마라타 전쟁은 무굴 제국이 자 쇠퇴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무굴 제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풀으면서 힌두교들이 마라타 동맹을 만들었고 그 마라타 동맹이 무굴 제국에 계속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라타 왕국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타 동맹 아이들이 마라타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마라타 왕국이 자 누구랑 지금 싸우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영국과 싸우게 돼요. 물론 얘들이 집니다. 얘들이 지는데 자 마라타 전쟁. 그러니까 마라타 동맹의 반란. 그럼 마라타 동맹의 반란은 무굴 제국한테 한 거고 자 지금 무굴 제국은 플라시 전투 이후에 인도의 무굴 제국은 플라시 전투 이후에 영국의 간접적인 지배를 지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 여기에 있는 마라타 왕국은 영국과 또 한 번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라타 전쟁. 그러면 플라시 전투와 세포이 항쟁 연도 외우지 말고 그 사이에 마라타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세포이 항쟁 가볼게요. 세포이는요, 여러분들 그 용병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인도인 용병들을 고용을 했는데 세포이 항쟁 얘가 1857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플라시 전투는요 1757년 딱 100년 텀이 있네요. 그죠? 플라시 전투는 1757년이고 여기는 자 1857년 딱 100년의 텀이 있었다. 뭘 잡아야 되냐면 순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자 그 다음에 세포이 항쟁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포이 항쟁은 인도에 대한 인도의 종교와 자 그 다음에 뭘 차별했냐면 문화를 차별을 했다 합니다. 세포이가 용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인도 회사에 여러분들 창고 안에 물건을 막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영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들을 고용을 했고 그들한테 무기를 나눠줬는데 그 무기를요 계속 손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총을 보면 앞에 총알이 나가는 구멍을 총구라고 하는데 그 총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총구 안에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걸 단면도로 잘라보면 나선형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총알을 뿅 하고 쏘면 그 총구를 지나갈 때 얘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그 회전력이 높아야만 멀리 나가고 명중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골짜기를 파는 건데 자 얘가 어떻게 돼요? 평 하고 나가면서 화약의 힘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화약 가루가 총구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총을 여러 번 쓰다 보면은 화약 가루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회전력이 떨어져요.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을 사용을 하고요. 반드시 총 안을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되고 기름을 칠해줘야 됩니다. 왜? 겉에 부분이 녹슬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때 그 기름에 돼지 기름과 소기름을 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라는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혐오하는 동물이고요. 이 소는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그럼 인도는요, 지금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뭐야? 돼지 기름을 나한테 줬었던 거야? 내가 혐오하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내가 숭배하는 소의 기름이었었던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차별. 자, 이것이요, 원인이 되어서 자, 세포이들의 항쟁이 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항쟁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영국이 결국은 무력 진압을 합니다. 자, 무력 진압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의 값이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결과의 값이 중요한데 결국은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는 자, 인도 통치, 다시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인도 통치 개선법은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그럼 원래 인도 통치법이 있었던 거죠. 인도 통치법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뜯어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졌겠죠. 그래서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를 폐지할 겁니다. 자, 동인도 회사를 자, 뭐 한다? 폐지합니다. 그러면 동인도 회사를 폐지했고, 자, 무굴 제국을 자, 멸망시킬 거고요. 네 번째,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할 겁니다. 그럼 영국 영토의 인도 제국, 영국의 왕이 인도의 왕을 겸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통해서 동인도 회사를 폐쇄했고 무굴 제국 멸망시켰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었다. 그렇지. 바로 직접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플라시 전투에서부터 이미 식민 지배를 해요. 플라시 전투부터 식민 지배를 했는데 그 플라시 전투에서는 자,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를 한 거고 세포의 항쟁 이후에는 자, 직접적인 자, 통치, 직접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는 결과의 값 엄청나게 중요하다. 세포의 항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직접 지배를 하게 되면은 인도에 있는 지식인들이 자, 불만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인도 지식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친영 단체를 한다 만들어요. 친영 단체. 인도 국민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인도 국민회의는 자, 무슨 단체라고요? 친영 단체입니다. 친영 단체. 자, 여러분들 자, 순서 다시 한번 잡아줄 테니까 보세요. 무굴 제국이 쇠퇴되고 있었을 때 자, 플라시 전투라는 게 벌어졌다. 플라시 전투. 그다음에 이 사이에 자, 뭐가 있었다? 브라우마 사마지 운동이 있었다. 자, 그리고 세포이 항쟁이 있었다. 세포이 항쟁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도 국민회의는 인도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친영 단체라더라.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자, 플라시 전투, 브라우마 사마지 운동, 세포이 항쟁, 자, 인도 국민회의.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 마라타 동맹의 반란. 마라타 동맹의 반란은 지지아가 부활됐을 때 무굴 제국한테 저항한 힌두교들의 모임. 이게 마라타 동맹은 아니고 그 마라타 동맹들끼리 마라타 왕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마라타 왕국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무굴 제국은 무력해진 거고 그 무굴 제국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망할 거니까 무굴 제국이 무력해졌고 그 무굴 제국 대신에 마라타 왕국이 영국과 다시 한번 전쟁을 벌였던 마라타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 그 마라타 전쟁은 요 사이에 들어간다. 플라시 전투와 세포이 항쟁 요 사이에 마라타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순서대로 흐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인도 전역을 지금 직접 지배하는데 내용을 보면 벵골 지방이 이쪽이거든요.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여기가 벵골만이거든요. 그래서 벵골만, 세계 최대의 다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벵골만, 여기가 방글라데시인데 예전에는 인도 땅이었었던 거죠. 그럼 여기 지방을 먼저 먹었고 나중에 인도 전역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영국이. 맞죠? 가장 먼저 여기를 먼저 차지했었잖아요. 그럼 인도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지배를 받아온 거죠. 누구한테? 영국한테. 그래서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건 가장 오랜 기간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불만이 크죠. 반영운동이 가장 거센 곳입니다. 반영운동이 가장 거칠게 나타나니까 영국은요. 안 되겠다. 이 벵골 지방의 반영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동벵골과 서벵골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은 힌두교, 이쪽은 이슬람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벵골, 서벵골 사이에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무슨 분할령이라는 걸 내리냐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내리게 돼요. 벵골 분할령. 이게 1905년도입니다. 그럼 1905년도 벵골 분할령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 조선을 식민 지배했었을 때
문화 통치 때 민족 이간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친일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켜서 일본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 게 문화 통치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벵골 분할령도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영국에 대한 저항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던 이 정책인데 이 벵골 분할령에 대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본질을 깨뜨린 겁니다. 원래 친영단체잖아요. 이 친영단체였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야 영국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요 반영단체로 돌아서요. 그럼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여기 있는 벵골 분할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콜카타 상관없습니다. 콜카타 국민대회를 개최해요. 그럼 콜카타 국민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콜카타 국민대회에서 얘들이 반영단체로 돌아서서 4대 행동강령을 발표합니다. 4대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데 그 4대 행동강령 중에 스와라지, 그 다음에 스와데시, 이런 것들 용어만 확인하시면 돼요. 스와라지, 그 다음에 스와데시 4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스와라지는요, 뭘 주장한 거냐면 완전 자치를 주장한 거고요. 스와데시는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었던 게 바로 스와데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반영운동을 계속 전개하니까 결국은 벵골 분할령을 뭐 해주냐면 철회해 줍니다. 알았어, 잘못했어, 네, 그런 거 안 할게 라고 벵골 분할령을 철회합니다. 다시 흐름 잡으면 인도 국민회의는 친영단체였었다. 그런데 영국이 벵골 분할령에 대해서 본질을 깨뜨려 보고 그들이 반영단체로 돌아서서 캘커타 국민대회라는 걸 개최했다. 그 국민대회에서 4대 행동강령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영국은 결국은 벵골 분할령을 뭐 하게 되었다? 철회하게 된다. 이걸 철회하면서 야 너희들에 대한 자치권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직후에 몇 차 대전이 터졌냐면 1차 대전이 터졌는데 이 1차 대전에서요 영국이요 여기 있는 그 아랍인들한테도 맥마흔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쪽에서 야 아랍인들아 우리 영국을 도와줘. 그럼 너희들의 나라 만들어줄게.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아 우리 영국을 도와줘. 전쟁 도와주면 너희들의 나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게. 이런 이중적인 약속을 해요. 이건 이슬람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인도한테 똑같아요. 인도 1차 대전에 함께 나가자. 1차 대전에 함께 나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자치권을 줄게. 그래서 실제요 인도인들이요 1차 대전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터키 전선에서 기관총을 쏘고 있는 인도인 병사. 터키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니까 1차 대전에 패전국이었었고 또 여기 있는 기관총이라는 신무기가 쓰이고 있었고 인도인 병사. 인도는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데 1차 대전에 참전했단 말입니까? 영국이요 이들에게 전쟁에 참전해 준다라면 자치권을 허용해 주마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들이 참전합니다. 참전했어요. 여기 있는 참전을 했고 전쟁 끝나고 나서 자치권을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로레트법을 만들어요. 롤렛법이라고도 하고요. 로레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로레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는데 이 로레트법은 인도인들을 구속영장, 체포영장 없이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게 바로 로레트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로레트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도의 민족운동을 더욱더 철저하게 탄압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 약속을 다 뒤집은 겁니다. 자치권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롤렛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흐름대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의에 민족운동이 더욱더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인도 국민회의 소속의 많은 인물들이 민족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민족운동의 첫 번째 간디. 이 간디 같은 경우는요. 샤타그라하 운동. 이거 우리말로 번역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한 뭐를 보장해달라? 자치를 보장해달라. 완전 자치를 요구합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니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었냐?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금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이 그 소금 전매제를 했어요. 소금 전매제를 하니까 소금 가격을 정부가 이제 영국 정부죠. 영국 정부가 이제 생산 판매 유통을 독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인도의 당시에 자 마하트마 간디는 바닷가까지 걸어가요. 바닷가까지 이제 막 이제 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해안가에 가서 바닷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말립니다. 증발을 시켜가지고 자 소금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 소금 만들었어요. 전매제, 이 전매법을 지금 위반했어요. 저를 잡아가 주세요. 라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비폭력적 저항을 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소금 행진인 거죠.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간디와 똑같은 자 그런 소금 만들기 이러는 운동이 벌어져요. 나도 잡아가세요. 나도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간디의 나름의 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저항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네루. 이 네루 같은 경우는요. 강경투쟁을 하게 되는데 무장투쟁인 거예요. 일종의 강경투쟁. 그러니까 간디는 완전 자치, 자, 여기는 네루는 자 즉각 독립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강경투쟁을 자 외치게 됐고 인도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자 만들면서 저항을 합니다. 인도 독립동맹. 그러면 간디와 네루와 같은 자 이런 민족운동가들의 나름의 자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게 자 제정이 됩니다. 자 신인도 통치법은 1935년인데 앞에서 봤었던 인도 통치 개선법 기억나죠? 자 여기 있네. 인도 통치 개선법. 개자가 제가 아까 고칠 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 통치 개선법. 얘는 세프이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체결됐었던 거고 얘는 신인도 통치법. 그러면 신인도 통치법에서는 뭘 하게 됐냐면 완전한 자치를 허용해 줍니다. 그럼 자치를 허용했는데 자 대신 뭐를 제외시켰냐면 자치를 허용했고 군사와 외교. 자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를 인정해 주마라는 게 바로 신인도 통치법입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그럼 인도가 자 독립을 이제 할 건데요. 몇 차 대전 이후에 독립할 거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자 인도가 자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을 했는데 파키스탄, 자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자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이렇게 이제 자 쪼개지게 돼요. 자 인도 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스리랑카 실론섬이거든요. 실론섬인데 여기는 스리랑카 불교, 여기는 불교. 그다음에 인도는 힌두교. 자 그다음에 자 이쪽에 와서 방글라데시, 얘는 이슬람교. 파키스탄도 이슬람교. 원래 얘가 동파키스탄이고요. 얘가 서파키스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을 나중에 뭘 바꾼 거예요? 방글라데시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파키스탄, 뭐 서동서 쓸 필요 없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파키스탄, 여기는 방글라데시, 여기는 인도, 여기는 스리랑카.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됐죠? 그런데 이들 중에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카슈미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카슈미르라는 동네는 인도 땅이거든요. 인도 땅인데 이 카슈미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이슬람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많이 믿게 되면서 얘들이 뭐 하게 된 거냐면 나 이쪽으로 가겠다. 어디요? 파키스탄 쪽으로 가겠다. 그럼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영토가 생기고 자원이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도 입장에서는요. 자, 많은 땅을 뺏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키스탄과 자, 인도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카시미르 분쟁 지역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이들과의 자,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놓고 있는 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교재를요. 자 교재를 선생님 다음 강에서 봐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다음 강에서 교재를 봐드리면서 그 다음 이슬람으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